사회복지 실천론 11주차 2차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지를 이미 받은 대로 우리 학교 음악대학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오늘 날짜부터 이제 5월 23일까지 학교 전체가 방역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대면 수업을 하던 과목도 5월 23일까지는 전체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1주차 수업은 우리가 5월 11일 화요일 수업은 우리가 학교 설명회 때문에 온라인으로 변경이 되었고, 내일 수업인 이 5월 14일 수업은 우리가 대면 수업이지만 학교 공지대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급하게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7일부터 아니죠, 5월 18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12주차 수업은 우리가 원래 강의 계획이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일까지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기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제가 이 공지사항에도 언급해 놓은 것처럼 5월 23일 이후, 그러니까 5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어찌 보면은 이제 25일부터가 13주차가 되겠죠. 5월 25일 우리 수업에는 13주차 수업에는 학교에서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은 5월 25일 수업은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기존 강의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중도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과목 홈페이지 과목 이제 이 공지사항에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제가 이 학습자료실에 보면은 이 과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과제 작성 방법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월 14일 수업 시간에 이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5월 25일 날 대면 수업 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과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과제 작성 요령을 먼저 보시면은요, 지금 한 사례를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생계형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례를 제가 이제 올려놓았는데, 그 사례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남성,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현재 병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 배우자, 그리고 현재 장애가 있는 자녀, 그리고 학교를 자퇴한 자녀 또 한 명, 이렇게 4명이 등장하는데 그 4명 중에 누구를 클라이언트로 선정할 것인지는 여러분들 개인 어찌 보면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가족 전체에 대한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 클라이언트를 선정해서 개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누구를 클라이언트로 선정하여 개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선정한 다음 왜 이 사람을 클라이언트로 선정했는지 간단한 이유를 길게 안 써도 됩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선정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즉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내가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인지 옹호자, 상담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쓰시고, 중복은 가능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되면은 상담자 역할도 할 수는 있겠죠. 중개자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만약에 이 어머니 같은 경우 현재 병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클라이언트로 잡았다면은 어머니에게 지금 필요한 서비스를, 이 어머니가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같은 경우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현재 어머니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이 배우자가 죄를 지어서 현재 어머니는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병원 치료를 그렇다고 사회복지사가 직접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연계시켜 줄 것인지, 그게 중개자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서비스에 대한 중개와 함께, 그리고 이 어머니에 대한 상담 서비스까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적십자 병원이나 보훈병원 또는 기업이
일반 병원에 가더라도 사회복지 파트에 가면은 뭐 흔히 말하는 오뚜기 식품이나 아니면 종교단체나 기타 이 뭐랄까요 이 후원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자를 연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병원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자, 이 3번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부분은 이게 우리가 지금 4학년들도 들어 몇 명 있지만 3학년들도 있지만 이게 지금 2학년 1학기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프로그램, 즉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제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쉬울 거야 아마. 사례관리론이나 프로그램 개발평가라는 과목을 들었는 학생들을 특히 3학년 4학년들은 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그런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점수를 크게 주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2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보면은 개입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을 하라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자녀에게는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지금 자퇴했잖아요. 그래서 학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뭐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아보면 있겠죠. 그래서 또는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가 현재 뭐랄까요 지금 이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막 징역형을 살고 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집행유예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직업 전문 학교를 통해서 뭐 6개월 과정을 통해서 10회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자격증을 받게 해서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3번에서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내가 선택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직업 재교육 같은 경우 아니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훈병원이나 적십자 병원 또는 시립병원에서 또는 일반 병원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뭐랄까요 후원하는 그런 후원단체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보면은 보통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추상적으로 쓰셔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안 넣더라도 제가 점수에는 크게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3번에서는요. 아시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개입 후에 이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겠죠.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적용되면 이 과정에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직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직업으로 이제 일하게 되면 가족 형편이 어떻게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조금 뭐랄까요 좀 이상주의 상황에서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한 패러그래프 정도 써주시면 돼요. 분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말해놨지만은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단은 표지 포함 5장 이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줄간격도 제가 속도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글씨도 11 크기고 줄간격도 180이기 때문에 일반 과제 하듯이 쓰면 훨씬 장수가 빨리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뭐 5장 넘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과제를 하시고요. 과제를 지금 보시면은 어디서 이제 끌고 오고 이럴 가능성은 좀 적겠죠? 왜냐면 저 사례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보고 또 이렇게 같이 어디서 다운받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모사율 카피킬러 들어가면 요즘 그거 다 하잖아요. 그쵸? 뭐랄까요. 이 표절 검사까지 다 했어야 이렇게 내는 경우도 많던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주시면요. 제가 모사율 검사할 거예요 아마. 모사율 검사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군가 다운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운받은 자료가 나만 다운받았으면 되는데 이 수업 듣는 다른 누군가 지금 한 49명이 수업 듣잖아요. 다른 누군가 또 다운받았는 걸 내가 또 다운받으면은 그 두 학생은 제가 모사율 검사하면 거의 70~80% 똑같이 나와버리겠죠. 그리 되면 제가 그 학생들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알아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사율 검사할 테니까 필히 한글 파일로 시험 치는 당일날 제출하시면 되는데 한글 파일은 시험 치기 그 전날 자정까지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대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과제를 하시다 보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는 과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써놨다고 생각하는데
또 과제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 문자로든, 문자는 좀 길게 안 되니까 좀 문자를 좀 길게 쓰실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화를 직접 하셔도 되고요. 하셔가지고 과제 하시다가 제가 과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하시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나 과제 진행 방향이나 무엇을 넣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대답 다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 대면 수업 때 수업 마치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전에 지금 과제를 시작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뭐 가능하면은 아침 8시부터 뭐 저녁 9시 전까지 그 시간에는 제가 언제든지 수업 시간 아니면은 얼마든지 제가 전화를 받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 모델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사회복지 그 과정과 그 기법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전통적 개입 방법은 크게 우리가 개별 개입 모델, 그리고 집단 개입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 개입 모델이 나오는데 집단 개입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중점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개별 개입 모델과 내용상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그냥 책 읽듯이 쭉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개인에게 개입하는 거랑 이걸 조금 더 범위만 넓혀서 하는 게 바로 집단 개입이에요. 아시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시, 우리 앞에 미시 개입 거기 뭐랄까요? 이 종류에 있는데 보면 우리가 미시적 개입, 중간적 개입, 그리고 거시적 개입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개입 모델과 집단 개입 모델은요, 여러분이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 물론 개별 개입 모델에 대한 이 가장 대표적인 거 6가지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내용도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행사 과목에서 웬만큼 한번 들어봤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천 기술을 배우셔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번 들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는 인행사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개론 시간에도 조금씩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이미 뭐랄까 몇 번 들어봐서 익숙해진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개입 모델을 보면요, 이거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혹시 제가 이 수업 진행 과정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복지를 지금 듣고 계신다면은, 지금 이번 학기 수강하고 계신다면은 이게 2학년 과목인지 3학년 과목인지 모르겠어요. 지역사회복지론을 지금 수강하고 계신다면 저는 사실 이 지역사회복지를 2학년 때 들은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선 이 로스만의 3가지 모델이 있죠. 지역사회복지론을 쫙 쥐어 짜면은요, 제일 뭐 여러가지 중요한 게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스만의 3가지 모델이거든요. 그게 지역사회 개입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역사회복지를 안 배웠다면은 여기서 한번 더 어찌 보면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를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면 돼요. 지역사회복지는 지금 배우는 상태라면은 또 한 번 더 정리한다는 생각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을 내용들입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일 먼저 개별 개입 모델부터 이제 먼저 보면서 갈 겁니다. 개별 개입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자, 볼게요. 개별 개입 모델이라는 건요, 먼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개인이나 가족을 통한 실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개별, 그래서 그 규모라 보시면 돼요.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왜 미시적 실천, 그 중간적 실천, 거시적 실천 할 때도 규모였잖아요. 그렇죠? 개입의 크기. 이거 똑같아요. 이 모델 또한 개인에게 개입할 때 그 모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또는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개인이나 가족을 통한 실천으로서 뭐 전문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다 이래 했는데,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란 건요, 가장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일선 필드 현장에서 제일 많이 적용되는 모델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거시적 입장에서 개입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오히려 지역사회 개입 모델이 더 크게 적용되겠죠. 하지만 사회복지 이 자체가
필드에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별 개인 모델이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리치몬드라는 사람은요, 개별적으로 뭐 인간과 환경 간의 의식적이고 효과적인 뭐 재조정을 통하여 퍼스널리티를 개발시키는 과정이 바로 뭐다? 개별 개인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놓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이 사회복지사가 이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1대1입니다. 결국엔요. 개별적인 만남을 통하여 결국 그 클라이언트를 더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이 개인 어찌 보면 문제와 또 그 사람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뭐 한다고요? 개발시킨다고도 볼 수 있고 개선시켜 나간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쵸?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근데 왜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도 우리 사회복지는요,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 그 클라이언트에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그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다시요.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능력은 그 사람 개인에게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파워먼트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 관점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현재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자원이 그 사람이 현재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핍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는 게 우리 사회복지적인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의 역량을 뭐 해줘야 돼요? 우리는 개발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를 개발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개선도 맞죠?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직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은 욕구가 결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는 결핍된 욕구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현재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해준다? 개선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시키는 과정도 맞고 개선시키는 과정도 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별 개입 모델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개입을 한 다음 그 사람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개발, 개선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자, 심리사회 모델부터 먼저 보면서 갈게요. 자, 심리사회 모델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나중에 이거는 실전 기술은 배우셔도 그렇지만요, 어쩌면 좀 많이 쓰이는 뭐 그런 이제 뭐랄까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마. 자, 보시면요, 자, 모든 개인은 자, 심리사회 모델의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 심리사회 모델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개인은 관료에 관계없이 성장하고 학습하며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가정한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했어요?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이 클라이언트든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되기 전이든 어떤 누구든 간에 스스로 뭐가 있다고 전제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관점에서 보는 거죠? 뭐 강점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죠? 강점 관점에서 일단은 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러면 모든 개인, 다른 말로 하면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을 넘었었죠? 클라이언트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지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모든 뭐예요?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그것을 배워가고 거기에 스스로 적응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 클라이언트는 그것을 뭐예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순간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사회복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개인은 결국 어른, 아이, 노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뭘까요? 모든 개인은 뭐에 관계없을까요? 그쵸? 모든 개인은 나이, 즉 연령에 관계없이 이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는요, 우리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강점, 관점에, 즉 클라이언트에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그 클라이언트의 진짜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저 사람의
내면에 전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여러 가지 개입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문제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일 장점이 바로 뭐냐면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쵸,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하여금 오히려 잘못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자만감이 들 수 있도록 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 입장에서 잘 조율하면서 개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요. 자, 잠깐만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개입을 초점을 텐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지금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문제가 직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굉장히 광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뭐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요,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위에도 모든 개인은 연령에 관계없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이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개입이 초점을 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크게 이 부분은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셔도 그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으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냐면은, 자,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맞는 조건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교육이 필요하고,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냐면은 사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에 의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 그쵸? 근데 사회화가 안 되면요, 그래서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 여기서 말하는 인성과 그리고 적절한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게 다 포함되겠죠. 그런 걸 위해서는 사회화,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영양 섭취를 필요한 기타 등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두는 거예요. 개입을 두고 이런 발달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리고요,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 혹은 정서적이며 사회적인 문제를 이해하며, 결국 뭐냐면은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에 직면한 사람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은 클라이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된 또는 앞으로 클라이언트가 될 사람들의 이런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 혹은 정서적인 사회 문제를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개인이 못했어. 개인에게 어떤 네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네 혼자 때문에 네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네가 클라이언트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 즉 모두 한 요소 때문에 네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네가 클라이언트가 되었잖아. 네가 예를 들어서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잖아. 그렇게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전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 혹은 정서적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갈로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고 뭐죠? 우리 흔히 말하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포함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상황 속의 인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인행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의 문제, 이 단면한 문제를요,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본다는 거는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황 속의 인간이 바로 뭐냐면은 그 상황에 네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네 내면적인 문제와 너의 그 환경적인 문제와 너의 그 정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들 수도 있고,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되었지만 그 클라이언트 상황에서 당신이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네 스스로의 힘으로 되었다기보다는 너의 그 정서적인 문제를 이 사회가 지지해주는 그 사회적인 힘과 그리고 그런 사회적 힘을 받아서 네가 거기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 혹은 정서적이며 사회적인 문제를 이해하면서 상황 속의 인간을 그래서 강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리사회 이론에서는요, 결국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동양에서 성선설이 여기 포함된다겠죠. 모든 인간의 근본은 어떻다 보는 걸까요? 선하다 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모든 인간의 근본은 선하다. 이거는요, 뭐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다면은 그 선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포괄적으로도 볼 수 있고 좀 협의적인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 제일 먼저 보았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 결국 뭐냐면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그 자체가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자가 옛날에 말했던 우리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죠. 모든 인간은 악하다고. 그렇죠? 그것처럼 그와 반대로 이 심리사회 모델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근본은 그래서 선하다고 보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심리사회 모델은 개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인간의 현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하지만요, 지금을 만들어낸 거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가 되었잖아요. 그 클라이언트가 되었다는 거는 이 클라이언트가 결국 뭐죠? 이 클라이언트는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 무언가 결핍되었다거나 과거에 무언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거나 과거에 뭔가 이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요, 힘들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힘든 거잖아요. 옛날에 내가 예를 들었어요. 지금 내가 내면적으로 너무 건강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나 옛날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클라이언트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클라이언트의 기준은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심리사회 모델은요, 이 클라이언트가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 상태, 즉 클라이언트 상태가 되었다는 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되돌려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사회 모델에서는요, 과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과거를 중요시한다고 해서 과거를 모든 초점이 과거에 다 맞춰진다기보다는 그만큼 오늘 지금 here and now, 지금 현재를 네가 있게 된 거는 과거에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클라이언트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요, 옛날에 내가 클라이언트였는데 지금 또 과거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되었지만 어떤 또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지금 내가 거기서 벗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을 오늘 있게 만든 그 과정과 그 원인이, 그 문제가 뭐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우리가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에서는요, 과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 개념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클라이언트의 수용과 자기 지시 또는 자기 결정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했는 것처럼 왜 이렇게 되냐면은 모든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모든 인간은 근본은 선하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근본은 선하다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도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수용과 자기 지시 또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준다 보시면 되겠죠. 무시하지 않고.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 심리사회 모델을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근데 현장에 나가면은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어찌 보면 클라이언트와 워커 간에 지켜야 될 이 비슷의 1가지 원칙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송해요. 뭐랄까요. 이 사회복지 윤리 강령에도 나오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조금 이 강점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심리사회 모델을 적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 사람들의 말을 덜 존중한다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안 듣는 경우도 많거든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일단은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시자면은 모든 개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성장하고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어떻게 본다? 선하다고 보는데 모든 인간은요, 사람은 결국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합니다. 그 상황 속의 인간, 그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인간의 현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중시한다는 거. 이것이 심리사회 모델의 어찌 보면은 핵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 자체가 실천론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이 그럼 어떻게 적용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실천 기술론을 배우시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행동주의 이론. 자, 행동주의는요, 여러분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또 개념적으로 좀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행동주의라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행동, 즉 액션, 그 사람의 액션에 초점이 잡히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동주의는요, 뭐를 보냐면 클라이언트가 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워커가 클라이언트를 이제 대면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어쨌든 간에 클라이언트를 봤을 때 클라이언트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클라이언트가 드러내고 있는 그 행동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당연히 갈로 이론에는 반대될 수밖에 없죠. 왜요? 갈로 이론은요, 지금 드러나는 그 행동보다는 무의식 세계를 더 소중히 본다 해야 될까요? 무의식 세계를 더 가중치를 두거든요. 더 중요히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무의식 세계를 굉장히 포커스를 둡니다. 행동주의가 그래서 조금 반대의 노선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행동주의가 틀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요.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사상인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게 국가를 바로 세우는 거냐? 아니면은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국가를 바로 세우는 거냐? 이 정답은 없거든요. 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어찌 보면은 저 북미 국가들은 보면요, 대부분 신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굉장히 부국하잖아요. 잘 살자는 한마디로 말했어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정말 어쩌면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인 나라 어디예요? 저기 흔히 말하는 북유럽 국가들 대표적으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국가 이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아니라 뭐를 적용하고 있죠? 흔히 말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적인 성향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양극단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국가들은 다 정말 행복한 나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행동주의 모델이든 이에 반대되는 이 이론이든 서로 틀렸다 보는 게 아니고요. 행동주의 모델이 그러면 반대된다고 해서 지금 갈려에 있는 이 이론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학자들마다 추구하는 노선이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행동주의는요, 그 행동, 액션에 포커스를 두는데, 자, 이 갈로 이론에 반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주의는 지금 드러난 행동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데, 갈로 이론은 무의식 세계에 포커스를 두거든요. 그러면 무의식 세계는 답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뭘까요? 그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일단은 반대되는 이론으로서 뭐가 행동주의 모델이요? 자, 계속 볼게요. 인간은 자신의 심리적 역동성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학습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게 바로 뭐다? 그쵸? 이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 프로이트는요, 정신분석 이론은요, 반대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우리가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 단계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사람 태어났을 때 구강기, 항문기, 뭐 이렇게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인행사 시간님이 다 배웠고요. 개론 시간에도 배웠고요. 그런데 구강기에서 항문기, 프로이드는요 뭐라 했냐면은 이 구강기에는 입이죠. 구강. 항문기 때는요, 항문기. 자, 근데요 그때 뭐냐면 입과 항문과 이쪽에 뭐예요? 에너지가 잡힌다 했잖아요. 그 에너지를 이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리비도라 그랬죠. 이제 옛날 배웠던 거 한번 소환해 보세요. 리비도라 그랬는데 이 리비도 에너지가 구강기에서 항문기로 갈 때 잘 넘어가야 되죠. 순적히 잘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쵸? 못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현상이 발생했다요? 고착되었다는 말 들어보셨죠? 에너지가 다음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저 구강기에서 항문기로 잘 넘어가야 되는데 고착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에너지가 다음 단계 못 넘어가고 고착돼 버리니까 그게 뭐로 남느냐면 이 사람한테는 상처로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지금 당장 드러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이트는요, 이 사람에게 현재 고착된 현상으로 나타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치료해줘야 한다고 보는 게 정신분석 이론이고요. 프로이트는 행동주의는요 아니다는 거죠. 지금 제3의 요소가 발생해가지고 옛날에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런 상처를 제3의 변수가 잘 덮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끌고 부시를 만들 필요 없다고 보는 게 바로 뭐냐면 행동주의입니다.
근데 프로이트가 말한 이 정신분석 이론이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파블로프나 스키너나 뭐 반두라나 이런 사람들이 행동을 중시 여기는 이것이 그렇다고 잘못된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델은 모델대로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에서 행동주의는요, 행동, 포커스 자체의 모델을 핵심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 세계에 영향을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정신분석 이론에는 반대되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심리적 역동성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내부적인 것에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두라가 행동주의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 보시면 되겠죠. 반두라는 뭐예요? 내가 있는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두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학습 이론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맞아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알코올 중독집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요, 나는 커서 절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술을 저렇게 먹고 저런 행동을 안 해야지 했는데 머리로는 안 해야지 했는데 몸이 이미 학습돼 버렸잖아요. 그래서요, 일반 가정집 자녀들보다 술도 더 빨리 먹고 술도 더 많이 먹고 술을 먹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부정적 행동이랄까요, 그런 행동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재 연구에서 드러났거든요. 물론 제 논문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의해서 행동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모델에서는요, 그 행동을 잘못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을 뭐 한다는 거예요? 고쳐주자는 게 행동주의 모델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는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런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뭐랄까요, 알코올 중독집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잘못된 것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술도 안 먹고 너무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님은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고 했지만 자기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믿음이라는 제3의 변수가 얘를 이제 얘가 받은 상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로 안 드러났는데,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문제로 안 드러났는데 옛날에 자기 받은 상처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치료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해주자는 거예요. 근데 정신분석 이론에서는요, 이미 얘가 받은 상처는 나중에 어떻게 터져나올 줄 모르니까 비록 제3의 변수 신앙심이라는 3의 변수가 그거를 덮곤 했지만 언제 터져나올 줄 모르니까 끄집어내서 뭐예요? 하자는 거야. 사전 예방주사 맞자는 거야. 그게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모델이나 정신분석 이론은 서로 맞고 틀리고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추구하는 노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제 규정, 변화 목표, 개입 과정이 그래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 행동주의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뭐 이론적인 배경을 할까요? 그거 보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두라의 뭐 사회학습 이론이 포함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행동주의 모델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정확한 행동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 있다면은 그 사람을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를 시키기 위한 목표를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요, 행동을 통한 개입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행동주의에서는 강조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일단 구체적인 정확한 문제가 뭔지, 알코올 중독을 통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도 술도 많이 먹고 나도 막 아버지처럼 똑같이 막 이렇게 행패도 부리고 욕도 하고 막 그러면요, 이런 문제가 규정이 됐죠, 행동적으로. 그러면요, 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AA 모임을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단일 사례 설계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과제처럼 AA 모임, 뭐 단주 모임 8회기에 가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술을 끊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보고 술을 끊는 것도 자기도 시도해보고 그리고 술을 점점 끊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술을 완전히 끊는 걸로 이렇게 해서 뭐 8개월 과정, 한 달에 한 번 모임으로 이렇게 8번 8회기 과정을 하겠다. 이러면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제 과제 작성 요령할 때 3번 구체적인 뭐 프로그램 내용은 프로그램 이름은 안 와도 되지만 이렇게 내가 8회기 과정으로 하겠다, 뭐 5회기 과정으로 하겠다, 아니면 6개월 과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뭐 개입하시면 되겠죠. 그게 과제 3번 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것처럼 변화 목표를 주고 개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행동의 모든 것을 초점을 두는 게 행동주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바로 여기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행동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대리적 행동을 강조하겠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었죠? 파블로프의 학습된 행동은 개 갖고 멍멍이 갖고 실험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포함될 수 있겠고요. 스키너가 또 멍멍이 갖고 또 실험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행동에 모든 게 초점을 두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우리 11주째 2차 실시간 지금 40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연이어서 바로 제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1차 실시간입니다. 연이었어요. 자 파일은 바뀝니다.